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시집살이를 하면서 겪는 고통 중에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누명을 쓰는 것만큼 아픈 일이 또 있을까요? 도둑년이라는 낙인. 설상가상으로 그 도둑질한 물건이 시어머니가 막내 시동생의 미래를 위해 평생 모아온 순금이라면 말입니다. 저는 바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비난의 말들과 경멸의 눈빛에 둘러싸인 채로요.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제 남편은 옆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제발 조용히 죄를 인정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저를 진흙탕으로 밀어넣기 위해 그들이 꾸민 이 완벽한 연극이 바로 그들 모두의 가면을 벗겨낼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밤 저희 집은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풀어헤친 채 양손으로 가슴을 쿵쿵 치고 계셨죠. 아이고, 세상에, 순금 50돈. 내 평생을 아끼고 모아서 우리 준호 장가 미천으로 마련해둔 내 전 재산인데 이제 다 없어졌어.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거실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 있는 며느리, 바로 제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너야, 네가 가져갔지. 친정이 어렵다고 하더니 결국 시댁돈에 욕심을 낸 개로구나. 내 집으로 가져갔지. 그렇지. 주위에는 어머니가 증인으로 부른 가까운 이웃, 아주머니 몇 분이 서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혀를 찾고 어떤 분은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훑어보았죠. 제 남편 김민준 씨는 황급히 제게 다가와 팔을 구석으로 끌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울 정도로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아, 제발. 엄마가 지금 너무 화나서 이성을 잃으신 거야. 그냥 당신이 잠깐 어디 다른 데 뒀다고, 잘못 뒀다고 말해줘. 그럼 내일 우리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보자. 제발 소란 피우지 마. 이웃 사람들이 다 보잖아. 창피하게.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그가 신경 쓰는 것은 아내의 명예가 아닌 오직 자신의 체면뿐이었습니다. 형수님, 아직도 발뺌하실 건가요? 그때 시댁의 금지옥견 막내 시동생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죠. 그 장롱 열쇠는 어머니랑 형수님만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머니가 당신 물건을 직접 훔칠 리는 없고 형수님 친정이 빚 갚느라 급전이 필요하다는 건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사실인데 형수님이 안 가져갔으면 누가 가져갔겠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증거가 되어 저를 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저를 유일하고도 명백한 용의자로 만들었죠.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제 편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죠. 그들의 눈에 저는 이미 친정의 어려움을 핑계로 시동생의 미래를 훔친 파렴치한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침묵하는 것을 보고 더욱 기세등등하게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이웃들에게 눈물로 호소했죠. 아이고, 이웃님들, 제 신세 좀 보세요. 저 아이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뒤로 제가 하루라도 구박한 적이 있었나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제가 늙고 정신이 없으니 우습게 본 거겠죠. 어머니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믿음을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긴 비련의 시어머니 모습을 성공적으로 그려냈죠. 그리고 저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용서받지 못할 구미호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만약 이대로 침묵한다면 제 운명은 오늘 밤 여기서 결정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치욕 속에서 쫓겨나 평생 도둑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비명과 판결의 눈빛 속에서 차갑기까지 한 평온함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눈물은 멎었고 고통은 강철 같은 결심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인내했습니다. 이번만큼은 그들이 제 운명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천천히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 전화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너 지금 누구한테 전화하려는 거야?
내 친정에 전화해서 편들어 달라고 하려는 거지. 최 여사님은 제 행동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가락은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모든 이가 경악하는 가운데 저는 수화기를 귀에 대고 또렷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관할 파출소 맞습니까? 저는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자택에서 발생한 고가의 재산 도난 및 무고 사건에 대해 신고하고 싶습니다. 네, 사라진 금은 순금 50돈입니다. 그리고 용의자는 바로 저입니다. 경찰관분들께서 직접 집으로 오셔서 현장 감식과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방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수화기를 내려놓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이상한 생물체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최 여사님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고 남편 민준 씨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제가 스스로 경찰을 불렀는지, 왜 집안일을 형사사건으로 만들었는지. 그들은 제가 미쳐서 자멸하는 수를 뒀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체스판에서 저에게는 아직 마지막 히든카드가 남아있다는 것을. 돌아가신 시아버님께서 오직 저에게만 믿고 맡기신 비밀.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이 서투른 연극 전체를 뒤집어 엎을 결정적인 한 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시청자 여러분, 누명을 쓴 며느리가 스스로 경찰을 불러 자신을 조사해달라고 하다니. 이것은 과연 자신의 결백에 대한 자신감일까요? 아니면 절망 속에서의 무모한 도박일까요? 시아버님이 남기신 비밀은 무엇이며 이 도난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과 또 다른 음모는 무엇일까요? 시아버님과의 추억, 그리고 비밀의 시작. 제가 어째서 온 가족의 모함 앞에서 그렇게 침착하고 단호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시려면 저는 한 사람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호해 주셨던 분. 그분은 제 남편 민준 씨가 아니라 바로 제 시아버님 김인철 선생님이셨습니다. 아버님은 온화하고 살이 분별이 밝으신 분이었고 오늘 제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비밀 무기를 제게 건네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민준 씨와 같은 무역회사에서 동료로 만났습니다. 저는 지방 출신으로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혼자 서울로 올라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죠. 반면 민준 씨는 동네에서 꽤나 교육자 집안으로 알려진 가정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전업주부셨고 아버님은 은퇴한 공무원이셨죠. 그는 잘생긴 외모와 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유머러스한 말솜씨로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구내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고 그가 야근하는 저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남아주고 밤새 통화하며 깊어졌습니다. 그는 제게 밝은 미래와 제가 결코 서러움을 겪지 않을 따뜻한 가정을 약속했습니다. 온전한 가정을 갈망하던 저는 그 약속을 무조건적으로 믿었습니다. 민준 씨를 따라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는 한 집 안에서 극과 극의 두 얼굴을 만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최 여사님은 사교적인 미소로 저를 맞았지만 눈빛은 온통 저를 샅샅이 훑어보는 듯했습니다. 마치 며느리감이 아닌 채용 면접자에게 하듯 제 집안 배경과 연봉, 살림 솜씨에 대해 물으셨죠. 입만 열면 제가 너무 말랐다, 너무 도시에 갔다, 복스럽게 집안을 일굴 상이 아니라고 깎아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아버님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고 자유롭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 인자한 얼굴, 그리고 늘 미소를 머금고 계셨죠. 아버님은 제게 돈에 대해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제 취미와 일, 그리고 꿈에 대해 물어보셨죠. 아버님은 제 앞에서 민준 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 참하고 눈빛에 진심이 어려 있구나. 네가 이런 아이를 만난 건 내 복이다. 민준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때 아버님의 말씀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고 이 결혼에 대한 믿음을 더해 주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까다로우셔도 이해심 많은 시아버님과 사랑하는 남편만 있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희는 결혼했고 저는 김 씨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결혼 생활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제게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국이 짜다, 청소가 깨끗하지 않다, 처신을 제대로 못한다고 비난하셨죠. 특히 다 큰아들이지만 여전히 직업 없이 빈둥거리는 막내 아들 준호를 유난히 아끼고 오냐오냐 키우셨습니다. 집안의 모든 우선순위, 맛있는 음식부터 돈까지 모두 준호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그분 눈에 그저 남이자 무급 가사도우미일 뿐이었죠. 하지만 제가 서러움을 느낄 때마다 제 곁을 지켜주신 분은 바로 시아버님이셨습니다. 아버님은 몰래 제 손에 용돈을 쥐어주시며 이거 가지고 필요한 거 사렴, 기죽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아내의 부당한 비난 앞에서 저를 감싸주시기도 했죠. 여보, 그만하시오. 서연이 걔 하루 종일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와서 이 집 식구들 밥까지 다 차려주는데 칭찬은 못해줄 망정 그렇게 닭달해서야 쓰겠소. 그런 아버님의 변호가 시어머니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지만 제게는 큰 정신적 위안이 되었고 계속해서 노력할 힘을 주었습니다. 아버님은 종종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이 집이 보기박해서 그런지 계산적인 사람들이 좀 있구나. 너는 그저 내 고든 마음대로 살면 된다. 아버지는 언젠가 모두가 내 진심을 알아줄 날이 올 거라고 믿는다. 저는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그때는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 그 운명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약 1년 전 시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위중한 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세는 너무나 빠르게 악화되어 아버님은 불과 몇 달 만에 병상에만 누워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버님의 식사부터 수면까지 모든 것을 곁에서 돌봐드린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아내인 시어머니는 병원 분위기가 무섭다며 낮에만 잠시 들렀다 가셨고 민준 씨와 준호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저녁에만 잠시 얼굴을 비췄습니다. 오직 저만이 무급 휴가를 내고 24시간 내내 아버님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아마도 인생의 마지막 그 시간 동안 아버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셨던 것 같습니다. 누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누가 그저 말뿐인지를요. 어느 날 오후, 병실에 저희 두 사람만 있을 때 아버님은 쇠약한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버님의 눈빛은 저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약간의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버님이 힘겹게 속삭이셨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이리 힘들게 해서.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은 제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제가 아버님을 돌보는 건 당연한 도리인걸요. 아버님은 힘없이 고개를 저으시더니 마지막 힘을 다해 당부하듯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서연아, 내 말 잘 듣거라. 내가 가고 나면 이 집에는 더 이상 널 지켜줄 사람이 없을 게다. 내 시어머니와 준호, 그 아이들 성격을 내가 잘 알지. 언젠가는 분명히 널 힘들게 할 구실을 찾을 게다. 그러니 너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아버님은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내 서재, 책장에 있는 스킨답서스 화분을 기억하거라. 나중에 혹시 좋지 않은 일이 생기거든, 네가 막다른 길에 몰리거든 그 화분을 확인해 보거라. 내가 거기에 한 가지를 남겨두었다. 그게 널 도와줄 게다. 그때 저는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병세 때문에 잠시 혼란스러우신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아버님의 눈빛은 너무나도 맑고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 당부를 꼭 기억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며칠 후 아버님은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말씀대로 저를 지켜줄 사람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준호는 더욱 기세등등해졌고 남편 민준 씨는 점점 더 우유부단해졌습니다. 그는 늘 어머니와 동생의 편에 섰고 저는 억압과 인내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도난 사건이라는 운명의 날이 오기 전까지 말입니다. 시작된 음모, 돈이 사라지는 집,
시아버님의 장례식은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모두에게는 기둥 하나를 잃은 상실감이었지만 제게는 지난 2년간 저를 온갖 독한 바람으로부터 막아주던 유일한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예언처럼 마지막 장례 절차가 끝나고 친척들이 모두 돌아가자마자 시어머니와 이 가족의 민낯이 가차없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직접적인 비난이 아닌 훨씬 더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최 여사님은 돈이 없어진다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소액이었습니다. 아침에 거실 테이블 위에 10,000원짜리 몇 장을 두었다가 저녁이 되면 온 집안을 돌며 한탄하셨죠. 어머나, 시장 보려고 둔 내 5만 원이 어디 갔지? 분명 여기 뒀는데 늙은이 정신이 없나 봐. 어머니는 저를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그 눈빛은 분명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의미심장한 눈짓이었죠. 저는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님 일로 상심이 크셔서 건망증이 심해지셨나 보다 생각하고 걱정하며 함께 찾아드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지는 빈도는 점점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외투 주머니 속에 10만 원, 또 어느 날은 연금 통장 속에 20만 원, 그리고 그때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자신의 건망증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뼈 있는 말들, 무심코 던지는 듯하지만 엄청난 상처를 주는 말들을 내뱉기 시작했죠. 식사 시간에 어머니는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 이상한 집이야.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 돈이 자꾸 날개가 돋쳐 날아가네. 집에 복이 없으니 재물이 스스로 나가나 봐. 그러고는 저를 향해 말했죠. 서연아, 네가 이 집 안주인인데 좀 더 조심해야겠다. 문단속도 잘하고 이렇게 계속 돈이 없어지면 집안에 산이 있어도 무너질 판이야. 어머니는 은근히 제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칠칠치 못하고 조심성이 없어서 집안의 돈이 새어나간다는 것이었죠. 제가 해명하려 해도 어머니, 저는 항상 문단속 잘하는데요. 차라리 돈을 장롱에 넣고 잠가두시는 건 어떠세요? 라고 하면 어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도둑 무서워하듯 벌벌 떨며 살아야겠니? 예전에 아버님 계실 땐 동전 한 푼 없어진 적이 없었는데 그 말은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제게 책임을 돌리는 동시에 이 집에 제가 있는 것이 불운을 가져온다는 암시였죠. 그럴 때 제 남편 민준 씨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더 이상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처럼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훨씬 더 끔찍한 해결책을 선택했죠. 제 돈으로 평화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다고 한탄할 때마다 그는 밤에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이, 서연아, 엄마가 늙으셔서 그러시는 거겠지. 그냥 당신이 10만 원, 20만 원 드리면서 방금 찾았다고 해드려. 엄마 기분 좋게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잖아. 처음에는 저도 그 말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화목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죠. 저는 제 얼마 안 되는 월급을 꺼내 시어머니께 드리며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돈이요. 아까 청소하다 보니 소파 밑에 떨어져 있었어요. 최 여사님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돈을 받아들고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흥하고 콧방귀를 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의 양보는 최 여사님의 탐욕과 횡포를 더욱 키웠습니다. 사라지는 돈의 액수는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 단위로 커졌습니다. 민준 씨도 더 이상 제게 조심스럽게 돈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제 책임으로 여기기 시작했죠. 서연아, 엄마 돈 또 없어졌대.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일단 100만 원 드려. 당신 월급이 나보다 많으니까 당신이 좀 맡아줘. 제가 하지만 그건 내 돈이잖아요. 왜 내가 계속 이 말도 안 되는 손실을 메꿔야 해요? 라고 항의하면 그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우리 엄마잖아. 당신은 내 아내고 나랑 같이 좀 감당해주면 안 돼? 시어머니한테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저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인색하고 이기적인 며느리가 되고
계속 주자니 시어머니의 교묘한 갈취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꼴이었습니다. 제 삶은 심리적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매일 퇴근길이 두려웠습니다. 오늘은 또 시어머니가 얼마를 잃어버렸다고 할까? 나는 또 어떤 눈총과 뼈 있는 말을 견뎌내야 할까? 그 와중에 시동생 준호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비정상적인 수입을 눈치챈 그는 더욱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브랜드 옷을 사입고 친구들과 잦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최 여사님은 이웃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죠. 우리 준호가 효자예요. 아직 돈은 못 벌어도 엄마 생각하는 마음은 어찌나 깊은지. 어머니는 그 돈이 자신이 늘 구박하는 며느리인 제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은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억울함과 무력감 속에서 거의 1년을 버텼습니다. 남편과 여러 번 대화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어머니에게 조종당하고 있었죠. 그는 그저 평온을 원했고 그것을 위해 아내의 명예와 돈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결혼 생활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날개 돋친 돈에 대한 이 비극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최 여사님이 또다시 50만 원을 잃어버렸다며 한탄의 레퍼토리를 시작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찾는 대신 저는 평온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와 남편 모두 얼어붙었죠. 어머니, 그럼 내일부터 우리 집에 CCTV를 설치하는 건 어떨까요? 요즘 동네 치안도 안 좋은 것 같던데 CCTV를 달면 도둑도 맑고 어머니 돈이 정말 어디로 날아가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드러난 시동생의 비밀과 시어머니의 계략. CCTV를 설치하자는 제 제안은 시어머니의 돈 타령을 잠재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것은 마치 물길을 막는 것과 같았습니다. 물은 사라지지 않고 조용히 방향을 틀어 집안의 다른 균열로 스며들어 제 삶을 다른 방식으로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돈에 대한 뼈 있는 말 대신 최 여사님은 제 옷차림부터 걸음걸이 그리고 아직 아이가 없다는 사실까지 모든 것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의 모든 숨막히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어머니의 혹독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그분의 귀한 아들 김준호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요. 준호는 어머니 눈에 하늘과도 같았습니다. 막내 아들인데다 외모도 준수하고 말솜씨도 좋아서 어릴 때부터 최 여사님은 그를 금지옥엽처럼 키웠습니다. 집안의 가장 좋은 것은 모두 준호의 몫이었습니다. 가장 맛있는 음식, 가장 좋은 옷, 그리고 모든 잘못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호까지. 최 여사님은 자신의 막내 아들이 아직 때를 만나지 못한 천재이며 허들의 실이 아닌 큰일을 할 운명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과잉 보호가 준호를 24살의 몸에 어린아이의 영혼을 가진 게으르고 의존적이며 무책임한 청년으로 만들었습니다. 전문대를 졸업한 후 그는 수없이 직장을 옮겼습니다. 어느 회사든 서너 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기 일쑤였고 그 이유는 항상 남 탓이었습니다. 상사가 인재를 몰라본다. 동료들이 시기 질투한다. 일이 너무 지루하다 등. 사실 그는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규율에 얽매이기 싫어하며 어머니가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백수 생활 동안 준호는 자신의 방을 아지트로 삼았습니다.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일어나 밥을 먹고는 다시 방에 틀어박혀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봤죠. 더러운 옷은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먹은 밥그릇도 방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난장판을 치워야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서연아, 준호방 좀 들어가서 치워줘라. 너무 지저분하구나. 최 여사님은 마치 그것이 제 임무인 양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지으면 즉시 얼굴을 굳혔죠. 내 시동생이잖아. 네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니? 동생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 일이니? 남편 민준 씨도 어머니의 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동생을 아꼈지만 그 사랑은 때로 맹목적이었습니다. 동생이 돈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자주 용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쟤도 지금 백수라서 불쌍하잖아. 그는 그렇게 변명했죠. 하지만 준호의 방탕한 생활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치명적인 악습, 저를 제외한 온 가족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져 있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이상한 낌새만 눈치챘습니다. 그는 자주 몰래 통화를 했고, 어떤 때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도, 어떤 때는 잔뜩 인상을 찌푸렸죠. 돈 씀씀이도 불규칙했습니다. 어떤 주에는 흥청망청 쇼핑을 하다가도, 어떤 주에는 시무룩한 얼굴로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푼돈을 애걸복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제가 우연히 준호의 방 앞을 지나가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그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형님, 제발, 제발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약속할게요. 이번 주말까지는 꼭 돈 마련해서 갚겠습니다. 네, 어머니가 큰 돈을 주시기로 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통화는 제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도박 빚을요. 이제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그토록 어이없게 돈을 잃어버리는 척했는지를. 그것은 건망증이 아니었습니다. 도박 빚을 갚아야 하는 귀한 아들에게 돈을 대주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이었던 겁니다. 남편 민준 씨가 동생을 아끼긴 하지만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주는 데는 동의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어머니는 스스로를 피해자로 저를 용의자로 만드는 연극을 꾸며 저희 부부에게서 당당하게 돈을 뜯어냈던 것입니다. 이 가족은 자신들의 추악한 재정 문제에 희생양으로 저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제가 말한다 해도 남편이 믿어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제가 동생을 모함하기 위해 이야기를 꾸며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 또한 저를 가만두지 않을 테고요. 결국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침묵은 체념이 아닌 관찰이었습니다. 저는 준호의 모든 행동, 시어머니의 모든 비정상적인 지출을 주시하며 조용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시한폭탄이 언젠가는 터질 것을 알았고 그때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준비해야 했습니다. 시작된 덧 시어머니의 두 얼굴, 준호의 도박이라는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된 후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항복이 아닌 전쟁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순진하게 그들의 말과 악어의 눈물을 믿지 않고 다른 눈으로 집안의 모든 것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시어머니의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교묘함과 간사함이 보였습니다. 병 주고 약 주기라는 이름에 완벽하게 짜인 심리전이었죠. 첫 번째 병은 CCTV 설치 제안으로 저에게 한 방 먹은 뒤 더욱 심해진 비난과 닥달이었습니다. 더 이상 대놓고 돈이 없어진다는 연극을 할 수 없게 되자 어머니는 공격 방향을 바꿔 제 삶의 다른 모든 측면을 겨냥했습니다. 제가 게으르고 칠칠치 못하며 가정을 돌볼 줄 모른다고 비난했죠. 바닥에 떨어진 밥풀 하나, 덜 마른 그릇 하나도 어머니가 난리를 피울 구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손수 차린 저녁상 앞에서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정말 복도 없지. 며느리가 있으나 많아야. 남편은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막내 아들은 한창 클 나이인데 밥상엔 영양가 있는 게 하나도 없네. 월급 수백만 원씩 받아서 다 어디다 쓰는지 몰라. 어머니는 식비를 모두 제가 부담하고 제 월급의 상당 부분이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주장한 돈을 메꾸는데 들어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비난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남편과 주변 사람들, 눈에 비친 제 이미지를 게으르고 이기적이며 자기 돈만 아는 며느리로 만드는 것이었죠. 제가 집안의 재정을 관리할 자격이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더 큰 음모를 위한 첫 번째 발판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매섭게 병을 준 뒤에는 위선적으로 달콤한 약을 주었습니다. 저를 심하게 꾸짖고 난 뒤 어머니는 180도 태도를 바꿔 갑자기 다정하고 걱정스러운 척했습니다. 제 방으로 과일 접시를 들고 와서는 제 손을 잡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죠. 서연아, 아까 내가 좀 심했지.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다 이 집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란다. 나도 늙은이 아들 며느리가 화목하게 잘 사는 것만 바랄 뿐이야. 그리고는 결정적인 한 수를 던졌습니다. 요즘 내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기억력도 가물가물해. 어머니는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르며 말했습니다. 어디다 뭘 뒀는지 자꾸 잊어버려. 혹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방 열쇠를 못 찾을까봐 걱정이야. 그러니 네가 내 방 열쇠 한 벌을 가지고 있어라. 네가 이 집 맏며느리고 또 꼼꼼하니까 내게 맡기면 내가 제일 안심이 돼. 혹시 내가 어디 외출했거나 무슨 일 있을 때 네가 방에 들어가서 청소도 해주고 날 돌봐주기도 편하잖니. 저는 그 제안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방 열쇠. 가장 사적인 공간, 가장 귀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곳의 열쇠를요. 그토록 저를 불신하고 비난하던 분이 왜 갑자기 저를 이토록 신뢰하신단 말인가. 제 직감은 눈앞에 덫이 놓여 있다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만약 제가 이 열쇠를 받으면 앞으로 어머니 방에서 무언가 없어졌을 때 제가 첫 번째이자 유일한 용의자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거절하려 애썼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방은 사적인 공간인데 제가 감히 열쇠를 가질 수 없어요. 어머니께서 잘 보관하시면 되죠. 하지만 최 여사님은 이미 대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어머니는 즉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니? 설마 나를 못 믿는 거니? 아니면 이 늙은 어미 돌보기 싫다는 게야? 나는 그저 위급할 때를 대비해서 믿을 사람 하나 두려는 건데 네가 그걸 거절해. 내가 정말 복도 없지. 바로 그때 남편 민준 씨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 어머니의 심리전에 또다시 걸려들었습니다. 우는 어머니와 고집부리는 저를 보더니 그는 저를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왜 그래? 엄마는 좋은 뜻으로 그러시는 거잖아. 엄마가 당신을 믿고 열쇠를 주시는 건데 왜 거절을 해? 엄마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는 저를 압박했습니다. 그냥 엄마 기분 좋게 받아들여. 한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 남편과 시어머니의 압박에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최 여사님의 손에서 열쇠 꾸러미를 받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열쇠를 건네며 눈의 승리의 빛을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남편 민준 씨는 또다시 아내의 안위를 희생시켜 집안의 평화를 얻었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열쇠 꾸러미를 마치 시한폭탄처럼 간직했습니다.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심지어 시어머니가 안 계실 때는 그 방에 발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덫은 이미 놓였고 저는 그저 사냥꾼이 덫을 조이기로 결심할 날을 기다리는 가엾은 먹잇감일 뿐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남편과 대화하며 이 상황의 위험성을 설명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앞서 나가. 엄마가 늙으셔서 무슨 깊은 생각을 하시겠어. 그냥 엄마 기분 좋게 해드리면 되는 거야. 그의 순진하다 못해 어리석은 태도는 저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덫이 놓이다, 시동생 결혼, 자금 50돈, 제게 방 열쇠를 억지로 떠넘긴 후 시어머니는 마치 결정적인 카드를 손에 쥔 듯했습니다. 병 주고 약 주기 작전을 잠시 멈추고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죠. 하지만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닌 거대한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덫을 작동시킬 완벽한 명분, 적절한 시기를요. 그리고 그 시기는 제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주말 온 가족이 점심 식탁에 둘러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식사 도중 최 여사님은 갑자기 헛기침을 하며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모처럼 온 가족이 다 모였으니 할 말이 있다.
어머니는 옆집에서도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귀한 아들 준호를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했죠. 우리 준호가 아직 젊고 이룬 건 없지만 이제 슬슬 장가갈 나이가 됐지. 내가 아주 좋은 처자를 하나 점찍어뒀단다. 저기 앞동 사는 박 사장님 댁딸 말이야. 예쁘고 착하고 살림 솜씨도 좋다고 하더구나. 저와 민준 씨는 놀랐습니다. 준호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말에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또 다른 연극임을 직감했지만 제가 그 연극의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점점 더 흥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했다. 우리 준호 결혼식 아주 번듯하게 치러줄 거야. 며칠 전에 은행 가서 너희 아버지가 남긴 순금이랑 내 쌈짓돈을 전부 찾아왔다. 합쳐서 딱 순금 50돈이더구나. 순금 50돈. 그 액수에 남편 민준 씨도 놀란 듯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보며 물었죠. 어머니, 그렇게 많은 금을 어디서요? 최 여사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 소관이지. 내가 평생을 아끼고 모은 건데 다 너희들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니?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의미심장했죠. 이 금은 내 전 재산이야. 내가 나무 상자에 넣어서 내 장롱 안에다 잘 넣어두고 자물쇠로 잠가뒀다. 이건 우리 준호의 미래고 이 집안의 체면이야. 절대 어떤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 어머니는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겨냥하고 있었죠. 금의 가치와 자신의 신중함을 강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는 제가 그 방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덫은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입안에 밥이 갑자기 쓰게 느껴졌습니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기운이 흘렀죠. 저는 모함의 연극이 곧 시작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최 여사님은 집안에서 알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순금 50돈 이야기를 동네 전체의 화제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어딜 가나 자랑을 늘어놓았죠. 반찬가게 아주머니를 만나도 슈퍼마켓 사장님을 만나도 잊지 않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막내 아들 장가보내게 생겼어요. 미천도 든든하게 준비해줬죠. 순금 50돈이에요. 적은 돈 아니죠. 이제 며느리만 분수하는 애로 들어오면 소원이 없겠는데. 어떤 애랑은 다르게 어머니는 말을 흐렸지만 모두가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비공식적인 증인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큰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매우 신중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래야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의심이 자연스럽게 분수 모르는 며느리, 바로 자신의 방 열쇠를 가진 제게 쏠릴 테니까요. 정말 악랄하고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비극이 닥쳐올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닥쳐올지는 알 수 없었죠. 남편에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민준 씨, 이상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돈 자랑을 하고 다니시는 걸까요? 느낌이 안 좋아요. 하지만 남편은 늘 그랬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엄마는 그냥 준호 때문에 기뻐서 그러시는 거야. 엄마를 나쁘게만 보지 마. 늙으셔서 무슨 깊은 계산을 하시겠어. 아마 그는 여전히 순진하게 어머니를 믿고 있거나 혹은 알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저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두려웠기 때문이겠죠. 그의 우유부단함은 또다시 저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열쇠꾸러미를 최 여사님께 돌려드릴까도 생각했지만 소용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돌려준다면 어머니는 또 다른 연극을 꾸며 제가 찔리는 게 있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말할 테니까요. 저는 완전히 빠져나갈 수 없는 덫에 갇혔습니다. 제게 남은 선택은 단 하나였습니다. 정면으로 맞서는 것. 저는 더 이상 앉아서 당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때 시아버님의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네가 막다른 길에 몰리거든 그 화분을 확인해 보거라. 때가 왔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잠든 후 저는 몰래 아버님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와 똑같이 보존된 방에서는 묵은 책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책장 옆으로 다가가 푸른 잎이 무성한 스킨답서스 화분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화분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분 바닥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단단히 붙어 있었습니다. 안에는 딱딱한 무언가가 들어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떼어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초소형 카메라, 정교한 몰래 카메라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가 함께 있었죠. 쪽지에는 아버님의 익숙한 필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건 내 눈이다. 내가 보지 못하는 모든 것을 보게 될 게다. 이것으로 너 자신을 지키렴. 악이 승리하게 두지 마라. 연극의 시작, 그리고 나의 반격. 시아버님께서 남기신 초소형 카메라는 단순한 전자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아버님의 믿음이자 마지막 보호막이었습니다. 고요한 밤, 그것을 손에 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의 1년간의 외로움 끝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곁에서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쪽지에 적힌 설명서에 따라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제 휴대폰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방, 스킨답서스 화분 안에 그것을 설치했습니다. 렌즈는 어머니가 순금 50돈을 보관하고 있다고 말한 장롱을 정면으로 향하게 했죠. 어머니의 덫은 이미 놓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또한 저만의 방어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수동적인 먹잇감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관찰하며 기다리는 사냥꾼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연극은 바로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의 성격처럼 급작스럽고 극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막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른 아침의 고요함을 찢는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도둑이야, 도둑, 살려주세요. 내 돈 다 없어졌어. 어머니의 방에서 터져 나온 비명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뛰어 올라갔고 민준 씨와 준호도 각자의 방에서 잠이 덜 깬 놀란 얼굴로 뛰쳐나왔습니다. 우리가 방으로 뛰어들어갔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서투르게 연출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최 여사님의 장롱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옷가지들은 바닥에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습니다. 금을 보관했다던 나무 상자는 침대 위에 뒹굴고 있었고 뚜껑이 열린 채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극의 주인공인 최 여사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양손으로 가슴을 치며 머리를 산발한 채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내 금. 내 순금 50돈이 다 없어졌어. 어떤 놈이 이렇게 내 전 재산을 훔쳐갔단 말이야. 민준 씨는 황급히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금이요? 무슨 금은 무슨 금이야. 준호 장가 미천이지. 최 여사님은 흐느꼈습니다. 내가 장롱에 잘 넣어두고 장가뒀는데 어젯밤에 누가 장롱을 부수고 다 가져가 버렸어. 내가 불길한 낌새가 있더라니. 어머니는 울면서도 저를 힐끗 쳐다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의미심장하고 비난이 가득한 눈짓이었죠. 시동생 준호도 즉시 가세했습니다. 그는 장롱으로 다가가 자물쇠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여기 장롱문이 억지로 뜯긴 자국이 있어요. 이 흠집 좀 보세요. 틀림없이 도둑이 들었어요. 그는 마치 제가 못 들을까봐 걱정하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전에 연습이라도 한 듯 최 여사님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제 앞으로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살기등등한 얼굴이었죠. 어머니는 제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네가 가져갔지. 그렇지? 저는 일부러 놀라고 두려운 척하며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직도 시치 미를 때. 이 집에서 나 말고 내 방 열쇠를 가진 사람이 너 말고 또 누가 있어. 어젯밤에 제일 늦게 잠든 것도 너고 내 친정은 빚더미에 앉아 있잖아. 네가 아니면 누구겠어. 그 금 내 친정으로 가져갔지. 그렇지. 비난은 쉴 틈 없이 쏟아졌습니다. 논리는 너무나 완벽해서 빈틈이 없었죠. 어머니는 이 대본을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열쇠를 가졌다는 사실부터 저희 집의 어려운 형편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계산해 넣었죠. 누구라도 들으면 제가 범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저는 억울한 며느리 역할을 연기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맹세코 어머니 돈에는 동전 한 푼 손대지 않았어요. 네가 감히 맹세를 해. 이뱀 같은 것. 최 여사님은 제게 더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아직도 어쩔 줄 몰라 하는 민준 씨에게 돌아섰습니다. 민준아, 봤지? 내 마누라야. 저건 독사라고. 당장 저의 몸이랑 방을 뒤져봐. 아직 금을 숨겨두고 있을지도 몰라. 민준 씨는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외부 소행일 수도 있잖아요. 경찰에 신고를. 경찰은 무슨 경찰? 최 여사님은 말을 잘랐습니다. 집안의 창피한 일을 동네방네 소문낼 셈이야. 집안 도둑은 집안에서 해결하는 거야. 당장 저의 방을 뒤져. 어머니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저희 부부의 방으로 난폭하게 돌진했죠. 준호도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발 더 빨랐습니다. 저는 달려가 방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여긴 저희 부부의 사적인 공간이에요. 어머니께서 마음대로 들어와 뒤질 권리는 없으세요. 저의 저항은 그들에게 제가 찔리는 게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혀주었습니다. 봤지. 다들 봤지. 최 여사님은 남편을 보며 외쳤습니다. 저렇게 못 들어오게 막는 거 보니 틀림없이 저 안에 금을 숨겨둔 거야. 당장 저 애를 끌어내지 않고 뭐해. 하지만 민준 씨가 무언가 행동하기 전에 최 여사님은 더욱 악랄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마당으로 뛰쳐나가 큰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와서 구경하세요. 우리 며느리가 시어머니 금을 훔쳤어요. 살려주세요. 저 애가 제 입을 막으려고 해요. 불과 몇 분 만에 호기심 많은 이웃들이 달려와 대문 밖에 가득 모였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며 저희 집을 손가락질했죠. 연극은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최 여사님은 저를 온 세상 앞에서 죄인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여론의 압박으로 저를 짓밟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판결의 눈빛들에 둘러싸여 서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무력했죠. 남편 민준 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두렵고 저에게 상처 주기도 싫었겠죠. 하지만 그의 우유부단함이 이겼습니다. 그는 또다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이 저를 마지막 결심으로 이끌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처절한 울음소리, 이웃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제가 믿었던 남편의 끔찍한 침묵 속에서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어떤 해명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완벽한 듯, 너무나 실감나는 연극을 만들어냈고 저는 그 연극의 유일한 악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는 것을. 저는 스스로 가장 공정한 관객들을 초대해 이 연극을 끝까지 지켜보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전화기 너머로 또렷한 목소리로 경찰을 불러 자신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온 집안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최 여사님의 울음소리는 뚝 그쳤고 이웃들의 수군거림도 멎었습니다. 민준 씨와 준호는 저를 외계인 보듯 쳐다보았죠. 그들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스스로 법 집행관을 부를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이수는 완전히 그들의 대본 밖에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처음의 당혹감은
곧 분노로 바뀌었죠. 너 미쳤어? 어머니는 제게서 전화기를 뺏으려는 듯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이 집안을 온 동네 창피거리로 만들 셈이야? 이 가문 전체가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하려는 거냐고.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전화를 끊고 한 걸음 물러서 안전거리를 확보했습니다. 어머니, 전 미치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단지 공정함을 원할 뿐입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도둑이라고 하셨으니 경찰이 조사하게 하세요. 만약 제가 죄가 있다면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억울한 것이라면 어머니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게 제 결백을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단호한 말과 결연한 눈빛에 최 여사님은 주춤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렇게 강하게 저항하는 것은 처음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경찰의 등장, 시작된 진실게임. 약 15분 후 파출소 순찰차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내렸습니다. 한 명은 나이가 지긋하고 계급이 높아 보였고 다른 한 명은 아직 젊어 보였습니다. 나중에 이름을 알게 된 박경희님은 근엄한 얼굴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웃 사람들을 쓱 훑어본 후 집안의 혼란스러운 광경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신고하신 분이 누구시죠? 접니다.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이 집 며느리 박서연입니다. 도난 사건에 대해 신고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최 여사님은 즉시 힘을 얻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달려나와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비련의 늙은 어머니 역할을 다시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님, 제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 며느리, 바로 저 애가 제 노후 자금인 순금 50돈을 훔쳐갔어요. 제발 저 애를 잡아주세요. 어머니는 울면서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보다 더 실감날 수는 없는 연기였죠. 박경희님은 최 여사님과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죠. 그는 젊은 경찰관에게 기록하라고 지시한 후 모두를 향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대한 사건이군요. 관계자 외 모든 분들은 해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해야 합니다. 가족분들은 안으로 들어오셔서 진술해 주십시오. 현장은 그대로 보존해 주시고요. 이웃들은 아쉬워하며 돌아섰지만 저는 저희 집 이야기가 앞으로 며칠간 그들의 뜨거운 화제거리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경희님은 한 사람씩 자리에 앉게 한 후 피해자 진술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잃어버리신 금은 어디에 보관하셨고 언제 발견하셨습니까? 그가 최 여사님께 물었습니다. 네, 장롱한 나무 상자에 넣고 자물쇠로 잠가뒀어요. 오늘 아침에 옷을 꺼내려고 장롱을 열었는데 문이 부서져 있고 상자는 열려 있었어요. 금은 하나도 없었고요. 최 여사님은 훌쩍였습니다. 어머님 외에 방과 장롱 열쇠를 가진 사람이 또 있습니까? 제 며느리뿐이에요. 어머니는 즉시 저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제가 저 애를 믿고 저를 돌봐주기 편하라고 열쇠 한 벌을 줬는데 세상에 저 애가 그런 배은망덕한 짓을 할 줄이야. 준호도 즉시 효자 아들 역할을 하며 말을 보탰습니다. 맞아요, 경찰관님. 이 집에서 형수님만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 형수님이 좀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어요. 몰래 통화도 자주 하고 집안 돈 문제에 대해서도 자꾸 물어보고요. 그는 저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거짓 증거와 불리한 정황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준호는 마치 곤란한 이야기를 꺼내는 듯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수님 친정이 요즘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제가 뭐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는 말을 흐렸지만 그 의도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그는 경찰의 머릿속에 완벽한 범행 동기를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댁금을 훔쳐 친정을 돕는다는 시나리오였죠. 너무나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두 모자의 진술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기회와 동기를 모두 가진 범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저조차도 때때로 그들의 교활함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박경희님은 모든 것을 기록한 후 남편 민준 씨에게 돌아섰습니다. 남편분께서는 이 일에 대해 아는 것이 있습니까?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우물쭈물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어머니께서 울고 계셨어요. 그는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감히 진실을 말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차마 저를 직접 고발하지도 못했죠. 그의 우유부단함은 또다시 저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박경희님이 저를 보았습니다. 박서연 씨, 하실 말씀 있습니까?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들어 경찰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고 또렷했죠. 경찰관님, 방금 제 시어머님과 시동생이 한 말은 모두 거짓이고 저에 대한 모함입니다. 논리의 균열, 그리고 히든카드, 모두 거짓이고 모함입니다. 울음소리로 가득했던 거실에 제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막지만 도전적인 종소리와 같았죠. 시어머니는 즉시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모함이라고?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언제까지 발뺌할 셈이야. 준호도 가세했습니다. 경찰관님, 보세요. 이 순간까지도 저렇게 뻔뻔하게 굴잖아요. 하지만 박경희님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그들을 조용히 시킨 후 여전히 침착하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모함이라고 하셨는데 본인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가 있습니까? 이것이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저 제가 안 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상황을 뒤집을 만한 무게 있는 무언가를 제시해야 했습니다. 네, 경찰관님. 저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알리바이는 없습니다. 어젯밤 내내 저는 이 집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몇 가지 의문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최 여사님과 준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두 모자는 움찔하며 제 시선을 피했죠. 첫째, 열쇠 문제입니다. 시어머님께서 제게 방열쇠 한 벌을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편이 보는 앞에서 저를 돌봐주기 편하게 하겠다는 이유로 어머니께서 먼저 주신 것입니다. 평소 저를 칠칠치 못하다고 비난하며 단 한 번도 믿어주시지 않던 분의 행동치고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둘째, 시동생이 제기한 범행 동기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 친정이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서 최근 태풍으로 집이 크게 파손되어 수리비가 급하게 필요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말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바로 그저께 은행에 가서 제 개인 적금 5천만 원을 해지해서 부모님께 송금했습니다. 여기 은행 거래 내역과 송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자신의 돈 5천만 원을 막 보낸 사람이 고작 며칠 뒤에 감옥에 갈 위험과 가정 파탄을 감수하면서 시어머니 돈을 훔칠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말하면서 지갑에서 송금 영수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경희님은 그것을 집어들어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최 여사님과 준호는 영수증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따로 모아둔 돈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빨리 행동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의 모함 연극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는 것을 느꼈는지 처음부터 침묵하던 남편 민준 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망설임으로 가득했지만 그가 내뱉은 말은 제 등 뒤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았습니다. 경찰관님. 그는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부모님께 돈을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근 저희 부부 사이에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아내가 시댁에 돈 쓰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어머니와 제 동생이 낭비가 심하다고 말했죠. 저는
혹시나 아내가 그런 불만 때문에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그는 제게 새로운 범행 동기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시댁에 대한 복수심, 안갚음으로 금을 훔쳤다는 것이었죠. 그의 비겁함은 새로운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아내를 보호하지 않는 것을 넘어 어머니와 동생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기꺼이 진실을 왜곡하고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사랑은 정말 잘못된 곳에 있었습니다. 박경희님은 민준 씨의 진술을 기록한 후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젯밤 각자의 행적에 대해 매우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최 여사님 모자의 진술의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어젯밤 몇 시에 주무셨습니까? 그가 최 여사님께 물었습니다. 한 9시쯤 잤어요. 늙어서 밤늦게까지 못 깨어 있어요. 그때 장롱과 금 상자를 다시 확인하셨습니까? 그럼요. 저는 아주 꼼꼼해요. 자기 전에는 항상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지만 같은 질문에 준호는 전혀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에 집에 있었습니까? 네, 방에서 게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몇 시에 주무셨는지 기억합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10시 다 돼서 물 마시러 나갔을 때 아직 어머니께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작은 모순이었지만 예리한 경찰관의 귀를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박경희님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군요. 어머님은 9시에 주무셨다고 하고 아드님은 10시 가까이 TV를 보고 계셨다고 하고요. 최 여사님과 준호는 당황하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아, 제가 착각했나 봐요. 최 여사님이 황급히 수습했습니다. 요즘 늙어서 정신이 없어요. 경찰관은 아무 말 없이 기록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돌아섰죠. 박서연 씨는 어젯밤에 뭘 했습니까? 저녁 식사 설거지를 마치고 9시 반쯤 서재에 들어가서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11시 반쯤까지 일하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요. 그 시간 동안 서재 밖으로 나온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제 진술은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반면 몇 가지 세부 질문에 최 여사님 모자는 점점 더 허둥댔습니다. 최 여사님은 평소 수면제를 복용해서 깊이 잠들었다고 했지만 준호는 밤새 헤드폰을 끼고 게임을 해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모순들이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경찰관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본 후 최 여사님의 장롱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장갑을 낀 그는 자물쇠에 긁힌 자국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긁힌 자국이 꽤 얕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날카롭지 않은 얇은 물체로 만든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도둑의 도구라기보다는 과도 같은 것으로요. 그는 최 여사님을 보며 물었습니다. 집안에 없어진 칼이나 이상한 점이 있는 칼은 없습니까? 최 여사님은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우리 집 칼은 전부 부엌에 있어요. 그럴 리가. 그녀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입을 다물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말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만약 칼이 전부 부엌에 있다면 외부에서 온 도둑이 어떻게 2층에 있는 장롱을 그 칼로 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조용히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연극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투른 거짓말, 모순되는 세부사항들, 모든 것이 그들 스스로를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방 안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결정적 증거, 시아버님의 눈, 박경희님의 날카로운 신문 후 집안의 공기는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최 여사님 모자의 연극은
치밀하게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경찰관의 눈앞에서 서서히 균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조용히 앉아 가끔씩 서로 눈치를 보며 진술을 맞추려는 듯했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저는 지금이 바로 결정적인 순간임을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님께서 제게 믿고 맡기신 히든카드, 그 마지막 한 방을 날려야 할 때였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그들은 또 다른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할 것이고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무언가 망설이다가 이제 막 기억해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약간 주저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박경희님이 저를 보았습니다. 네, 하실 말씀 더 있습니까? 네, 저도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저는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처럼 연기하며 말했습니다. 방금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아마 수사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제게 쏠렸습니다. 최 여사님과 준호는 제가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죠. 말씀해 보세요. 박경희 님이 재촉했습니다. 네, 그게 약 1년여 전 저희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집에 좀도둑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그 일 이후로 아버님께서 많이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몰래 집안에 CCTV를 설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아버님 유품을 정리하다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CCTV. 그 말에 방안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 여사님과 준호는 서로를 쳐다보았고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CCTV? 어디에? 내가 왜 몰라? 최 여사님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극도의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박경희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저도 그게 아직 작동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작동하고 있다면 어젯밤에 일어난 모든 상황이 녹화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그 CCTV를 확인해서 데이터를 추출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누가 도둑이고 누가 무고를 했는지 진실은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 제 제안은 최 여사님 모자의 심리의 결정타를 날리는 망치와도 같았습니다. 만약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CCTV 확인은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 말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그들의 연극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었죠. 준호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떨기 시작했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여전히 절망적으로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CCTV 같은 건 없어. 저 애가 거짓말하는 거야. 시간 끌려는 수작이라고요. 하지만 박경희님은 쉽게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자의 눈에서 공포를 읽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CCTV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네, 경찰관님. 저는 시어머니 방에 놓인 스킨답서스 화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그게 당신의 눈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푸른 잎이 무성한 스킨답서스 화분으로 쏠렸습니다. 수년 동안 그 자리에 조용히 놓여있던 평범한 화분. 그 안에 그런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젊은 경찰관이 박경희님의 지시에 따라 조심스럽게 다가가 화분을 드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말대로 흙 표면을 걷어내자 방수 비닐에 쌓인 초소형 카메라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날카로운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최 여사님의 비명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몸을 웅크렸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연극은 정말로 막을 내렸습니다. 아직 진실이 상영되기도 전에 말입니다. 박경희님은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서로 가져가서
데이터 추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전 과정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녹화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내일 오전 9시 정각에 파출소로 출석하여 저희와 함께 이 영상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방안을 한번 쓱 훑어보았고 그의 시선은 최 여사님 모자에게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내일이면 밝혀지겠지요. 하지만 미리 경고해두겠습니다. 절도 행위와 타인을 무고하는 행위는 모두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것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두 경찰관은 카메라를 들고 떠났습니다. 최 여사님 모자의 마지막 희망과 함께 집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침묵은 긴장감이 아닌 붕괴의 침묵이었습니다. 이웃들도 상황을 파악한 듯 경멸과 동정이 섞인 눈빛으로 최 여사님 모자를 쳐다보더니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집에는 우리 가족만 남았습니다. 최 여사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고 준호는 의자에 고개를 파묻은 채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민준 씨. 그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움, 두려움, 후회,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안도감까지 섞여 있었죠. 아마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거짓 속에서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삶에 지쳐 있었을 겁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잔인하지만 한편으로는 해방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은 시댁 식구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서로를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저 방문을 잠그고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마음으로 저 자신을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내일부터 제 인생은 새로운 장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더 이상 인내와 억울함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장을요. 진실의 상영, 2개의 연극, 다음 날 아침 9시 정각. 우리는 모두 파출소에 모였습니다. 좁고 답답한 사무실은 침묵과 긴장감으로 더욱 숨이 막혔습니다. 최 여사님과 준호는 나란히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누구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더 이상 울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퀭한 얼굴로 그림자처럼 조용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준호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두 손을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고 있었죠. 남편 민준 씨는 어머니와 동생에게서 떨어진 의자에 혼자 앉아 후회와 기다림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으로 계속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들 맞은편 박경희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박경희님은 다른 경찰관에게 신호를 보내 벽에 걸린 큰 모니터를 켜게 했습니다. 자, 박경희님이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박서연 씨 댁에서 수거한 CCTV의 데이터 추출에 성공했습니다. 지금부터 모두 조용히 하고 사건 당일 밤에 녹화된 전체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익숙한 시어머니 방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는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표시되고 있었죠. 시간은 그저께 저녁 8시부터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화질도 음질도 매우 선명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영상은 꽤 지루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텅 빈 방은 고요했고 가끔 괴종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간은 흘러 9시, 10시, 11시. 아무런 이상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님은 몸을 뒤척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카메라가 고장 났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밤 11시 47분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그림자가 살금살금 들어왔습니다. 저를 제외한 모두가 놀라 아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시댁의 금지옥엽 막내 시동생 준호였습니다. 화면 속 준호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장롱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문을 부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조심스럽게 자물쇠에 넣고 부드럽게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제게 주었던 열쇠는 연극의 일부였고 진짜 열쇠는 그가 언제 복사해 두었는지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준호는 장롱문을 열고 주위를 한번 둘러본 뒤 재빨리 나무 상자를 열어 그 안에 금을 모두 꺼내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심지어 빈 상자를 원래 자리에 다시 두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장롱문을 잠그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행동은 2분도 채 걸리지 않았고 마치 전문 절도범처럼 능숙하고 신속했습니다. 금을 챙긴 그는 조용히 방을 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방은 다시 원래의 고요함을 되찾았죠. 정지. 박경희님이 명령했습니다. 준호가 주머니에 금을 넣는 장면이 화면에 멈춰섰습니다. 방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웅크리고 있는 준호를 쳐다보았습니다. 세상에, 준호야, 왜 너야? 최 여사님이 가장 먼저 비명을 질렀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충격과 고통,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절망이 담겨 있었죠.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말해봐, 왜 그랬어? 엄마 돈을 어디다 쓰려고? 말해. 준호는 대답 대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도 충격에 빠진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동생을 손가락질하며 실망감 가득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준호, 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형수님한테 누명까지 씌우고. 네가 사람이냐? 빼도 박도 못할 증거와 가족의 붕괴 앞에서. 준호는 마침내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2억 원에 가까운 큰 빚을 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다음날 아침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그와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었죠. 너무나 두려웠지만 어머니에게 사실대로 말할 용기가 없었던 그는 어머니가 자랑하던 그 금을 훔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몰래 장롱 열쇠를 복사해두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수님한테 누명을 씌울 생각은 없었어요. 준호는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냥 금을 가져가서 빚을 갚고 나중에 엄마한테 외부 도둑이 들었다고 거짓말할 생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엄마가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형수님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줄은 몰랐어요. 너무 무서워서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준호의 자백에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최 여사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속고 도둑질을 당했다는 고통과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보낼 뻔했다는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죠. 그녀는 스스로 아들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 도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첫 번째 진실이 밝혀지고 제 누명은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기쁨이나 통쾌함 대신 씁쓸함만이 남았습니다. 맹목적인 과잉보호와 이기심으로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진 한 가족에 대한 씁쓸함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경희님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절도 사건의 진실은 밝혀졌군요. 김준호 씨, 당신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법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그는 저를 보며 말했죠. 박서연 씨는 무고함이 증명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여사님과 민준 씨는 고통 속에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최악의 비극은 지났고 준호는 죗값을 치르고 그들은 수치심을 감당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연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의 상영 이후 가면 뒤에 가면 준호의 눈물 섞인 자백 후 파출소 사무실은 붕괴와 수치심의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최 여사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고 민준 씨는 넋이 나간 채 서 있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이 드러났고 연극은 막을 내려야 할 때라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막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진짜 연극은 아직 남아 있었죠. 잠깐만요, 경희님.
제가 갑자기 박경희님의 말을 끊었습니다. 영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재생해 주십시오. 준호는 열쇠를 사용해서 아주 신속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자물쇠에 긁힌 자국을 만들지 않았죠. 그렇다면 그 자국은 누가 만든 걸까요? 아직 밝혀져야 할 또 다른 진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부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고 준호도 울음을 그친 채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또 무엇을 하려는 건지 궁금함과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저를 보았죠. 박경희님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기술 담당 경찰관에게 영상을 계속 재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화면은 다시 켜졌습니다. 준호가 방을 나간 직후의 장면부터 이어졌죠. 방은 다시 고요함에 잠겼고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새벽 12시, 1시, 2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님은 제가 그저 시간을 끌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몸을 뒤척였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 13분. 사무실 안의 모든 사람이 다시 한번 경악의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바닥에 앉아있던 최 여사님도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영상 속 최 여사님은 전혀 졸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걸음걸이로 방 안을 돌아다녔죠. 그녀는 장롱으로 직행했지만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갔다가 손에 과도를 들고 다시 돌아왔죠. 그녀는 그 칼로 자물쇠를 조심스럽게 긁어대며 박경희 님이 지적했던 바로 그 서투른 흠집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짜 현장을 다 만든 후에야 그녀는 자신의 열쇠로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텅 빈 나무 상자를 본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금이 어디 갔지? 그녀가 혼잣말하는 소리가 카메라에 선명하게 녹음되었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뒤지고 옷가지를 헤치며 금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그 당혹감은 불과 몇 분 만에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녀의 입가에 간사하고 계산적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잘 됐지. 그녀는 또다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준호가 먼저 다녀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아마도 제가 금을 훔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장롱 안의 옷을 바닥에 어지럽게 내던지고 빈 나무 상자를 침대 위로 던졌습니다. 심지어 다른 소품들을 밀어 넘어뜨리며 가짜 혼돈을 연출했죠. 자신이 만든 현장에 만족한 후에야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영상은 끝났습니다. 사무실은 죽음과도 같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은 수천 번의 비명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모두가 최 여사님을 쳐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동정이나 책망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혐오와 경악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연극 속의 연극, 절도 속의 절도. 범인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습니다. 준호는 빚 때문에 금을 훔쳤고 그의 어머니 최 여사님은 아들이 도둑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텅 빈 현장을 이용해 저에게 누명을 씌우고 집에서 쫓아낼 구실을 만들려는 더 악랄한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그녀는 맹목적인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악인이었고 자기 가족 비극의 유능한 연출가였습니다. 최 여사님, 박경희 님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엄숙함이 아닌 실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죠.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최 여사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온몸을 떨며 꺼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진실은 너무나 잔인하고 치욕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돌아가신 남편의 비밀스러운 눈에 의해 발가벗겨졌습니다. 그녀의 이기심, 간사함, 그리고 악랄함이 자식들과 법 앞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민준 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머니를 동정해서가 아니라 수치심과 치욕 때문에 울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감싸고 보호했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 음모로 가득한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얼마나 잔인하게 아내를 억울한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안의 고통과 분노는 이제 모두 사라졌습니다. 대신 텅 빈 공허함과 무한한 슬픔만이 남았습니다. 탐욕과 이기심으로 서로를 파괴한 한 가족에 대한 슬픔, 진실을 알아볼 용기조차 없었던 너무나 나약한 남편에 대한 슬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한때 온 마음으로 믿었던 제 자신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심판의 시간, 그리고 마지막 선택, 최 여사님의 관계 어린 자백 후 파출소 사무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남은 것은 준호의 흐느낌과 어머니의 울음 섞인 웃음소리뿐이었죠. 연극은 막을 내렸고 남은 것은 거짓과 끝없이 썩어 문드러진 가족관계의 잿더미뿐이었습니다. 박경희님은 모든 진술을 기록한 후 일어서서 엄숙한 목소리로 그들의 죄에 대한 첫 번째 심판을 내렸습니다. 김준호 씨. 그는 고개를 숙인 청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행위는 순금 50돈 상당의 재산을 절도한 것으로 중대한 형사사건에 해당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을 추가 조사 및 기소를 위해 구속하겠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에 준호는 부들부들 떨며 어머니를 구원 요청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님은 더 이상 귀한 아들을 보호할 정신이 없었죠. 그리고 최영자 여사님, 박경희 님이 돌아섰습니다. 여사님의 행위는 절도는 아니지만 도의적으로는 더욱 심각합니다. 가짜 현장을 꾸미고 이웃들을 선동했으며 며느리를 무고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이 행위는 타인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무고죄에 해당하며 저희는 이 또한 법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최 여사님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죠. 아마 그녀에게 법의 심판은 자신의 가족에 대한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덜 무서웠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박경희님은 남편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김민준 씨, 당신이 직접 범죄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사건 관계자로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며 가족의 잘못을 감싸고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이 태도는 관련자들의 재판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의 심판은 명확하고 냉정하게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가혹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법정이 아닌 양심과 사회의 시선에 의해 집행되는 심판 말입니다. 준호가 경찰에 연행되던 날 동네는 떠들썩했습니다. 아들이 금을 훔치고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늘 교육자 집안이라며 자부심을 내세우던 시댁은 온 동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텅 빈 집에서 네 개의 벽과 자신의 죄책감만을 마주하며 갇혀 지냈습니다.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은 이제 경멸의 눈빛으로 그녀를 피했습니다. 민준 씨도 무거운 징벌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그의 가족 이야기가 금세 가십거리가 되었죠. 사람들은 그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성실한 엔지니어가 아닌 아내를 억울한 상황으로 내몬 나약하고 비겁한 남편의 이미지로요. 그는 고립되었고 동료들의 존경을 잃었으며 승진 기회도 날아갔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것이 그에게는 고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저만의 마지막 심판을 내릴 때가 왔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며칠 후 저는 한 카페에서 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너무 많은 비극을 목격한 그 집에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죠. 저는 테이블 위에 곱게 접은 서류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서연아. 그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저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어? 내가 잘못했어. 고칠게. 당신한테 평생 갚으면서 살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그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는 오랜만에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분노나 경멸이 아닌 연민의 눈빛으로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우리 사이는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믿음이 끝난 거예요. 당신은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믿음을 깨뜨렸어요. 제가 가장 필요할 때 침묵했고, 저 대신 당신의 가족을 선택했어요. 심지어 당신의 가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저에게 상처 주는 것을 택했죠. 저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남자와 함께 살 수 없어요. 하지만 나도 무서워서 그랬어. 그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이해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두려웠다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민준 씨, 당신은 두려움이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제가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도록 내버려뒀어요. 이혼은 우리 모두에게 최선의 해방일 거예요. 당신은 선택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저는 언제 또 희생양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삶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가 펜을 내려놓을 때 종이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돌아섰습니다. 서연아.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부디 잘 지내. 그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길거리의 분주한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제 결혼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마지막 다툼도 원망의 말도 없이 오직 깊은 슬픔과 가벼운 해방감만이 남았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남겨진 교훈.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힌 후 제 인생책에 낡고 비극으로 가득했던 한 챕터가 공식적으로 닫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최 여사님의 며느리도 민준 씨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폭풍우를 지나 자신을 되찾는 길 위에서 첫걸음을 떼는 한 여성, 박서연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아픈 기억이 담긴 그 집에서 나와 저 혼자 지내기에 충분한 작고 아늑한 오피스텔을 구했습니다. 새로운 삶의 첫날들은 쉽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외로움이 스며들었고 산산조각 난 가족의 모습이 꿈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균형을 되찾기 위해 일에 몰두했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고 새로운 기술을 배웠습니다. 바쁜 일상은 지난 일들을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점차 저는 소박한 것들에서 기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아침 향긋한 커피를 직접 내려 창가에 앉아 좋은 책을 읽는 것, 오후에 혼자 익숙한 거리를 거닐며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 저녁에 누구의 입맛도 신경 쓰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이란 때로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 영혼 속에서 평화를 찾는 것이라는 것을요. 몇 달 후 준호가 재판을 받고 절도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큰 충격 끝에 심신이 모두 쇠약해지셨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텅 빈 집에서 홀로 지내신다고요. 민준 씨는 이혼 후 지방지사로 발령을 신청해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더 이상 이 도시에 얼굴을 들고 다닐 면목이 없었겠죠. 한 가족이 자신들의 음모와 탐욕으로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저는 통쾌함 대신 인간의 마음에 대한 복잡함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퇴근길의 뜻밖에도 민준 씨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길모퉁이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훨씬 수척하고 늙어 보였죠. 그는 저를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그는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곧 떠나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널 지켜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솔직할 용기가 없었던 것에 대해 미안해.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나는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 엄마가 무서웠고 동생이 무서웠고 과거가 무서웠지. 그 두려움이 나를 비겁자로 만들었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유일한 여인에게 상처를 줬어.
나는 그 비겁함의 대가를 치렀고 이게 내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일 거야.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예전에 아버님께서 우리 결혼식 날 너에게 주려고 하셨던 목걸이야. 그런데 어머니께서 반대하셨지. 아버님은 너에게 잘 어울릴 거라고 하셨어. 내가 수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어. 이제 너에게 돌려줄게. 내 속죄의 의미로 받아줘. 저는 상자와 그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나약함이 아닌 평온함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역시 모든 것을 겪은 후 자신만의 해방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 저는 상자를 받았습니다. 부디 잘 지내요. 자신의 두려움과 마주하는 법을 배우길 바라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등을 돌려 분주한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과거는 정말로 뒤에 남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박서연 씨의 파란만장한 여정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진실이 정의의 빛 아래 드러났을 때 우리 마음에 남는 것은 악인이 굴복했다는 통쾌함뿐만 아니라 가족 내의 복잡한 관계, 사랑과 맹목의 아슬아슬한 경계,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일어선 한 여성의 놀라운 힘에 대한 깊은 성찰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보다 탐욕과 무분별한 과잉 보호의 위험성에 대한 준엄한 경고입니다. 최 여사님 가족의 비극은 가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막내 아들에게 쏟은 그릇된 애정에서 싹 텄습니다. 그녀는 모성애를 독약으로 바꾸었고 아들의 게으름과 의존성, 심지어 도박이라는 범죄까지 용납했습니다. 또한 남편 민준 씨의 이야기는 나약함과 비겁함에 대한 슬픈 교훈입니다. 그는 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한 가정의 기둥으로서 가장 중요한 줏대가 없었습니다. 그는 가장 쉬운 길, 즉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믿었던 아내의 사랑과 신뢰를 서서히 죽이는 보이지 않는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연 씨의 여정은 가장 강렬한 영감을 줍니다. 그녀는 한 여성의 진정한 힘이 집안 배경이나 돈이 아닌 자존감과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그녀는 굴복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맞서 싸우기를 선택했습니다. 스스로 경찰을 부른 그녀의 행동은 나는 결백하며 나는 두렵지 않다는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이 남기신 히든카드, 비밀 카메라는 단순한 행운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깊은 철학의 상징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며느리에게 사랑과 신뢰의 씨앗을 뿌렸고 결국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 돌아가신 후에도 정의를 지킬 수 있게 했습니다. 반면 최 여사님은 혹독함과 계산의 씨앗을 뿌렸고 결국 붕괴와 치욕이라는 쓴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남겨진 교훈은 영원할 것입니다. 자녀를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 한 남자의 줏대, 그리고 한 여성의 잠재된 힘에 대한 교훈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 진실되게, 더 용감하게, 그리고 가족의 핵심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서연 씨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이 민준 씨의 입장이었다면 침묵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교훈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기며 공유하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함께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고 빛을 지키는 일을 합시다. 감사합니다.